지나가는 차에 일부러 손을 부딪히는 등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는 20대 일당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일당의 주범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는데요. 자세한 사건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료를 받아낸 일당들에 대해서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모두 20대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사건입니까? 네, 일단 시기는 2017년 7월부터입니다. 2020년 6월경까지 전북 전주 그리고 완주 일대에서 이제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신고해서 치료비 합의금을 받아냈던 사건인데요. 내용을 보시면 갖은 수법을 모두 동원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자외선 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 그러니까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먼저 대상으로 이렇게 고의적인 사고를 내기도 했고요. 네. 차에 일부러 손을 부딪히는 일명 손모치기 수법도 했고, 그리고 일단은 서로 아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앞뒤 차로 가다가 고의로 사고 내서 서로 교통사고 피해자 가해자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보험료를 받은 사건인데요. 네. 총 3천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이 됐고 9건 허위 고의 사고가 있었다라고 확인이 됐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밝혀진 것이 9건이고 3천만 원이고 암수 범죄도 있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네, 들은 것처럼 사기 수법이 굉장히 다양한데 주범에게는 우선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가 됐거든요. 근데 다른 일당들은 집행유예 그리고 벌금형입니다. 그 다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주범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이 행위를 이제 주도한 면도 있겠지만은 네. 이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도 갖가지 다른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예를 들면 핸드폰 전화개통 사기라든가 소액결제 사기 행각을 벌이기도 했고요. 심지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런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른 부분은 반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중형이 내려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은 동종 전과까지 있었기 때문에 상습적이다 이렇게 볼 여지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네. 만취 상태에서 차 사고를 낸 지 이틀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결국 징역 2년을 선고받았거든요. 근데 둘 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취소 상태인가요? 면허 만취 취소 상태. 수준, 네. 만취, 정말 많은 술을 먹고 운전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처음의 사고는 만취 상태에서 택시를 들이받아서 사고를 야기를 했습니다. 네. 0.217%는 인사불성 만취 상태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적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해야 되는 그 기간에 바로 이틀 만에 또다시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고요. 이때도 0.155%면 굉장히 술에 많이 한 상태고 면허 취소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네. 이 역시 음주운전이라는 것은 정말 재범률이 높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사람들이 정말 반성하지 않는구나, 죄의식이 없구나, 그 한 번만 면피하고 마치 운이 없어서 적발이 된 것처럼 인식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네, 음주운전은 습관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 60대 남성도 이틀 만에 또 음주운전을 한 거잖아요. 근데 과거에도 음주운전을 한 전력을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재범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얼마나 되는 거죠 지금? 네, 이 남성 같은 경우는 60대인데요. 10년간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4건에 이릅니다. 동종 전과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아까 습관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을 이제 범행의 습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상습적이다. 네. 이렇게 표현한 게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음주운전 재범률이 2021년 기준으로 44.8%. 네.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은 음주운전을 적발을 하고 처벌을 받고 나서도 계속해서 음주운전을 하는 상습 음주운전자라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음주운전자들도 적발된 게 4번이지 사실 더 많은 횟수의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적발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네.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60대 남성이 10년간 음주운전을 4차례를 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징역 2년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요? 일단은 인사사고가 크게 나진 않았고 택시 운전사가 전치 2주에 이제 상해의 피해를 입긴 했지만 네. 사람이 죽거나 아주 중상해가 이르지 않은 사건에 비해서 양형이 아주 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외국 입법이나 실무에 비교를 했을 때는 여전히 음주운전에 간대한 나라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윤창호법, 소위 말하는 도로교통법상 이제 음주 전력이나 또 음주 측정 거부가 2회 이상 있을 때 조금 더 높게 처벌하는
그 법정형 관련해서 위헌 판결이 나온 이후에 혹시라도 더 경각심이 느슨해진 거 아닌지, 또 코로나 이후에 단속이 좀 줄어든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윤창호법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 지금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에 이제 음주운전은 범죄 습격이다, 상습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그러면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음주운전과 관련한 처벌에 대해서 사법부의 인식이 어느 정도다 이렇게 평가하세요? 사법부도 지금 지속적으로 그 관대했던 어떤 실무 양형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갑자기 뭐 작년에 2년형 내리던 걸 20년형으로 내릴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법정형이나 양형 기준에 대한 검토는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특히 윤창호법이 일부 위헌 판결들이 나오면서 좀 실무상으로 혼란이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 네. 또 일부 판례, 대다수의 판례에서는 법정형의 상한을 벗어나지 않는 한 윤창호법이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법률로 종전의 형을 유지하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감형시켜주지 않고 형을 유지하는 경향도 꽤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네. 즉 굉장히 더딘 속도이긴 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사법부가 그래도 조금 높게 처벌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 다만 입법권에서 이 윤창호법 위헌으로 판결이 난 이유들이 있거든요. 네. 명확성의 원칙이라든가 일부 여러 가지 이제 기준들이 좀 애매모호하다라는 건데 이것들을 보완해서 조속하게 윤창호법 이후에 조금 더 강화되고 세밀화된 음주운전의 양형을 만들 수 있는 법률을 다시 개정을 해준다고 한다면 실무 양형도 좀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번 사건처럼 재범 이상의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에게는 현재 처벌 수위는 어떤지도 궁금하고요. 이렇게 됐을 때 가중처벌 가능성은 어떤 거예요? 일단 음주운전 치사상죄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특가법상 가중처벌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 음주를 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정신적인 상황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는 상해 같은 경우는 1년 이상의 징역,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무기징역형에 이르고 있는데 조금 더 높여서 5년 이상으로 하자, 7년 이상으로 하자는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는 있습니다. 네. 다만 법정형이 무기징역형까지 가능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실무에서 이렇게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에 뭐 20년, 30년 무기징역형이 나오는 사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 면에 있어서는 이 법정형보다는 실제 선고되는 양형 기준, 선고형을 굉장히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지적해드리고 싶고요. 특히 재범률이 많은 사건이니까 네. 예방에 철저해야 되는 행정력의 동원이 필요합니다. 네. 코로나 좀 잠잠해지면 단속도 철저하게 하고 예방교육도 하고 치료 명령도 하고 또 선진국에서 실효성이 있다라는 예방 효과를 가지는 제도들이 좀 있습니다. 네. 조속하게 도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내용은요.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해서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를 받았던 전직 여교사가 있고요. 법원이 전직 여교사에게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손해배상을 해라. 이런 판결이 나왔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앞서서는 이제 형사 사건이 진행이 됐고 예. 결국 여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성적 학대를 했다라는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건인데요. 그 이후에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 중에 일부 인용돼서 학생에게 위자료 1,500만 원, 그리고 학부모에게 각각 500만 원씩 배상하라 이런 이제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 인용된 사건인데 재판부에서는 이 고등학생 제자, 그러니까 당시 피해 아동의 나이는 17살이었습니다. 네. 고등학생 제자와 뭐 폭력이나 협박, 위계,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선생님으로서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또 오히려 성교육을 시키고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할 능력, 지위와 권한이 있는 그 위치에서 오히려 이런 수차례의 성관계를 통해서 건전하게 발달하지 못했고 특히 부정적인 영향, 성적 가치관에 영향을 끼칠 만한 학대 행위를 했다라고 본 것인데요. 이 사건은 이미 이제 형사 판결에서 유죄, 범죄라고 인정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위자료가 인정되는 사건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합의된 성관계라고 하더라도 이 성인이 아이에게 이렇게 성적으로 혼란하게 하고 가치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정서적 학대로 규정하고
또 이에 대한 처벌과 민사적인 배상 판결을 내리는 판결들이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건 당시에 보면은 이 전직 여교사는 오히려 이 학생으로부터 당했다, 내가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폭행을 당했다 뭐 이런 주장도 했었는데요. 네. 사실은 폭행의 격이나 이 진술의 동기를 이제 살펴봐야겠지만 폭행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교사가 17세 제자를 상대로 이렇게 성적으로 부적절한 어떤 행위를 하는 것 역시 아동학대죄에선 정서적 학대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네. 정서적 학대라는 것은 성범죄를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어린아이들은 성적 결정권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성인과 같이 온전하게 충분하게 본인이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보호받아야 되고 또 충분히 건전하게 성장한 이후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교사라는 위치는 굉장히 우월적 갑의 위치에 있을 수 있거든요. 아이들에게는 절대적인 존재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지위를 이용해서 성관계를 했기 때문에 학대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네, 이 전직 여교사 손해배상 판결 이전에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유죄 판결을 받은 거잖아요. 어떻게 봤으면 합의로 맺은 성관계도 성적 학대다 이렇게 봤다.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합의라는 것이 진정한 합의인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이고요. 네. 워낙 나이 차이가 있고 아직 미성숙한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에서는 이런 교사나 뭐 어린이집 선생님, 학원 선생님 여러 가지 교육기관에 일하시는 분들에게 보호 감독의 의무를 준 것이고 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를 둔 것입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오히려 대래 아동학대를 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하는 조항까지 있고요. 아동 관련한 시설에 이렇게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동학대를 한 경우에는 5년간 취업 제한도 있습니다. 동종업계에서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인데요. 네. 해당 교사도 지금 뭐 평생 반성하겠다, 죄의식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뒤늦게 반성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 학부모와 이 아이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상처들을 생각한다면 본인이 교육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다. 특히 본인은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에게는 미혼이다 이렇게 속인 정황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 점 때문에 이런 위자료 책임과 또 집행유예 3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일로 교사를 그만뒀다고는 하지만 그만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5년간은 취업 제한 명령이 따른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은 아무래도 아동학대 혐의가 있고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요즘에 성범죄 또 관련 사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번 판결로 미뤄볼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피해자가 선처를 하더라도 요즘에 재판부에서는 좀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까요?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너무나 간대해서 아동 네. 성착취물이나 아동 성범죄 그리고 아동 성적 학대에 대한 판례들을 살펴봤을 때 양형이 너무나 약하다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도 양형 기준을 통해서 어린 아이들에 대한 성적인 학대, 성범죄는 좀 엄단할 필요성에 대한 어떤 사회적 인식, 공감대가 있는 상황이고요. 양형 기준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네. 아동학대는 신체적인 학대, 때려서 뭐 죽이고 큰 상처를 입히는 것만 학대라고 생각하지만 정서적으로 그리고 성적으로 학대됐을 때 그 트라우마라든가 정서적인 피해가 크다라는 것이 의학적으로 이 상담학계에서 다 확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형 기준도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아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아이들을 많이 만나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 직업에서 나오는 피해들도 많이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럴수록 사회적인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은 명심하셔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